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오빠와 저, 엄마 이렇게 셋이서 어릴 때부터 똘똘 뭉쳤지요. 아버지는 오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연극단에서 공연을 하시며 아버지는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셨어요. 뭐랄까요? 현실보다는 낭만을 선택하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었죠. 아빠는 나름 영화 출연도 많이 하시고 그 분야에서 꽤나 짬이 있는, 연기로는 깔 부분이 없는 그런 분이셨죠. 항상 아버지는 아빠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아빠가 아빠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그려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분명 느끼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 돈에 전전긍긍하며 살았었니?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내가 살아온 길처럼 내 자식들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길 바란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저였지만 속으로 아빠가 비록 탑스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빠는 우리 집의 별이야.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연기자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현실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포기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전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는 밖에서 나가 놀고 책을 읽고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저를 탐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신 아버지와는 꽤나 관계가 깊고 가까운 편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였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극을 하면서 먹고 살기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연기가 끝나고 나서도 항상 무대 장치를 옮기는 일이나 설치하는 일을 겸업하면서 사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도 아빠가 직접 선 무대에서 장치를 옮기는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거였어요. 한번 쓰고 바로 철거하는 무대 장치들은 그 특성상 굉장히 구조물이 취약하고 무너지기 쉬웠지요. 아빠가 그래도 나름 짬이 있어서 위험한 무대 장치를 본인이 옮기겠다고 후배들은 조금 쉬고 있으라고 하셨나봐요. 후배들이 다 나간 썰렁한 무대에서 하나하나 철근을 제거하는데 쾅 소리와 함께 위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아빠가 그 철구조물 아래에 깔린 겁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후배들 덕분에 간신히 아빠는 몸을 뺄 수 있었지만 이미 늑골부터 갈비뼈까지 쫘르륵 부러지고 부서지면서 폐를 찌르고 상태가 심각했어요. 연극 후배들은 난리가 났고 바로 119를 불렀지만 폐가 찔리고 갈비뼈들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 수술은 쉽지 않았고, 그렇게 아빠는 한 달간의 사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떡해. 아빤 연극을 죽기 직전까지 하고 싶다고 했잖아. 오래오래 길게 한다고 했잖아. 라고 하며 살아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눈을 꼭 감은 아빠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저희 집안은 더더욱 심하게 가정 환경이 휘청이게 되었고, 작은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엄마는 졸지에 가장이 되어서 급하게 돈을 벌어야 하는 위기에 처한 거였지요.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어도 엄마는 속으로 불안했던 거죠. 어떻게 하니? 엄마 너무 무섭다. 네 아빠가 생전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연극하면서 자기 꿈도 실현하려고 하고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멈추지 않고, 그러면서 막노동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세 구성원 먹여 살리고, 네 아빠한테 미안해 죽겠다. 이제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야지. 엄마, 두렵지만 잘 해볼게. 하면서 저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는 그때 고등학생이라서 엄청 바쁘고 공부할 것도 많았는데 엄마 돕는다고 틈틈이 신문 배달하면서 집안 가게 살림에 힘을 보탰어요. 저도 동시에 오빠에게,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서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인생을 헤쳐나갔습니다. 오빠가 무사히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도 별 큰 문제 없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인이 된 오빠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엄마의 어깨에 있었던 짐은 많이 내려갈 수 있게 되었지요. 저도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이후로 엄마는 비교적 돈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얘들아, 아무래도 엄마가 모은 돈도 없고 노후 대비도 안 되어 있어서 불안하더라. 월계동에 사는 미선이 엄마는 독서실 창업을 해서 꽤나 돈을 꾸준하게 그리고 쏠쏠하게 버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창업 잘못하다가 모은 돈도 날리고 되게 위험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치, 엄마도 동일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예전에 부동산 있었던 상가, 그 자리가 망해서 나간 바람에 주인이 월세만 내고 들어오라고 조건을 걸었더라고. 한 달 월세가 30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한테 배운 이북만두로 맛있게 할 자신은 있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잘 되면 엄마야 조금씩 일하면서 꾸준히 수익 벌면서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돈도 날리고 엄마 일하느라 육체적 피로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전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되려 오빠는, 엄마, 사람이 언제 늙기 시작하는지 알아? 바로 현실에 안주할 때 늙기 시작하는 거래. 난 엄마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패하면 좀 어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다 내 자신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 게다가 보증금 없이 월세 30이면 서울에서 그런 가게 찾기 힘든데 잘 된 것 같은데? 내가 응원할게. 어차피 원정이랑 나는 다 컸고 밥벌이 할 정도는 되잖아. 안 그래? 라고 말을 했어요. 오빠는 엄마의 인생을 엄청 응원해준 겁니다. 그런 오빠가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이 살짝 부족했던 엄마는 오빠의 그런 말 한마디에 감동받아서 바로 행동을 실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북만두라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어요. 우연히 들은 동네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결심했지요. 아니, 여기 미상상가에 마순부동산 있던 자리에 이북만두랑 굴리만두 가게 생겼잖아. 뭔가 먹어보고 싶은데 이북이라고 해서 살짝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 괜히 입맛에 안 맞으면 버리는 거니까. 자기, 나랑 거기 만두 한 판 사서 같이 먹어볼래? 아이, 난 됐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또 향이나 이런 게 진하면 우리 둘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데 그냥 먹었던 거 계속 먹는 게 낫지.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새로운 맛에 시도를 안 하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아무래도 우리가 이북만두를 팔아서 사람들이 이질감이 들어서 잘 안 오는 것 같아. 혹시 엄마, 우리 작은 새끼만두 만들어서 요 앞 아파트 사람들한테 시식으로 돌리는 거 어때? 아니면 애기만두 시식용으로 1,000원에 그냥 명목상 비용인 1,000원만 받고 시식만두를 사람들에게 건네는 거지. 라고 말을 하니 엄마는, 아유, 딸내미, 우리 원정이 진짜 일리 있는 말이네. 그래, 아주 좋아. 알겠어. 그렇게 해서 홍보해야겠네. 하고 저와 엄마는 그날 집에서 작은 만두를 400개 빚었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다음날 공강이었던 저는 엄마와 함께 그 새끼만두를 쪄서 가게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외쳤죠. 시식용 만두입니다. 다들 먹어보세요. 이북만두라고 해서 다들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 맛보면 그런 생각 쏙 들어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한 입만 먹어보세요. 정말 달라요. 엄청 맛있어요. 라고 외쳤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른들은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못 믿어서 그런지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안 먹고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장사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유치원, 초등학생 꼬마들이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얼씨구 바로 저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 얘들아 이거 공짜 만두인데 한 입씩 먹고 가. 그리고 맛있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라고 하면서 이쑤시개에 만두를 콕콕 찍어서 애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애들은 한 입 먹자마자 우와 육즙 대박 진짜 짱맛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인지 기분이 좋았어요.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두근두근 마음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그 아이들이 집에서 만두 맛있다고 말한 모양인 것인지 엄마들이 저희 가게에 우르르 온 겁니다. 아니 우리 집 아이가 여기서 만두 먹고 너무 맛있다고 간식으로 싸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러 온 거예요. 이북만두라고 해서 우리는 뭔가 싶어서 안 먹었지. 그리고 냉동식품 만두도 요즘엔 워낙에 많으니까. 맞아요. 우리 집 냉장고에 냉동만두가 가득이야. 그래서 아까 여기 앞에 지나갈 때도 시식할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우리 집 꼬맹이가 엄청 극찬을 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입소문이 살살 퍼지면서 우리 엄마 만두가게가 소위 대박이 났어요. 정말 좁은 가게에서 하루에 100인분이 넘는 만두를 찌니 새벽 5시에 나가서 재료를 준비해도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시간이요. 제가 방학 때 엄마를 도왔고 학기 중일 때는 알바생을 뽑았는데도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좁아서 더 힘들었어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는 상위 끝에 만두집을 더 크게 오픈했고 상가 앞에 큰 가게 1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경기도 쪽에 서울에 붙어있는 곳에 만두가게를 하나 더 차렸어요. 아는 분이 1억을 흔쾌히 투자해 주셔서 큰 마음 먹고 굴리만두랑 이북만두 전문점을 크게 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그 큰 점포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매콤 만두 전골에 당면을 넣어서 호로록 먹고 남은 국물에 야채로 샤브샤브를 즐기는 메뉴를 넣었는데 그게 그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거였죠. 와 정말 사람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고 주차 요원을 따로 둘 정도였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뿌듯했죠. 딱 4년차 만두집을 했을 때는 매출이 억소리가 났어요. 뭐 비록 재료를 최상급으로 써서 그게 전부 다 수익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포장 손님들도 많아지고 전국에서 배달 요청이 정말 많아져서 결국에는 작은 공장까지 가동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 직원들이 자리를 잡자 저도 그 가게 일에서 손을 뗐어요. 저는 아무래도 돈을 버는 것이 좋긴 하지만 아빠의 딸이라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꿈인 국어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공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대기업에 들어간 오빠는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원정아, 나 이제 취업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 좀 있어서 이제 결혼하고 싶어. 같은 회사에 같은 기수로 알게 된 여자고 사귄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지만 확신이 들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빠 대신해서 엄마랑 나랑 가장 노릇을 해서 그런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하면서 결혼 선언을 한 겁니다. 저와 엄마 모두 오빠의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항상 오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편이고 저도 오빠가 결심한 거면 어떤 이유가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오빠는 엄마와 저에게 새언니, 올케가 될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얼굴은 무진장이 예쁘고 뭔가 활발해 보이고 당차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저에게 진짜 쾌활하게 어머 안녕하세요. 오빠 닮아서 동생이 이렇게 이쁜 건가? 반가워요.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어머님, 오빠가 어머님 만두가 맛있다고 얼마나 극찬을 하던지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식구가 되면 어머님 만두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네 당연하죠. 언니도 예쁘세요 하면서 머쓱하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빠와 올케는 결혼을 하고서 남부럽지 않게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엄마가 만두가게를 운영하다가 무리가 온 것인지 여름에 한 번 쓰러졌어요. 그때 저희 가족 모두 엄청 놀랐죠. 저는 여기 명동 명지병원인데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의식을 찾았는데 보호자 사인이 좀 필요해서 와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란 저는 황급하게 가보니 엄마가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일사병에 걸린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무리해서 일하시면 이 나이에 큰 병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일하는 거 줄이시고 삶의 여유에 집중하는 걸 더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본인이 없으면 만두가게가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엄마, 아빠 기억 안 나? 아빠가 그랬잖아. 돈 때문에 건강 팔거나 꿈 팔지 말라고. 엄마, 돈 때문에 건강 팔지 마요. 잠깐 엄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자, 응? 라고 하면서 엄마를 달랬고 오빠와 저 그리고 올케는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잠깐 휴직하고 어머님 가게 도울까요? 몇 번 알바한 적도 있고 또 저번에 회계일 도와주면서 대충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장 시스템도 제가 알 수 있으니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금 회사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올케 언니는 회사 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올케의 직속 상사가 올케 언니를 거의 왕따시키다시피 괴롭히고 있는 상태였고 퇴사를 고려했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시모 만두가게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휴직 신청을 한 거죠. 몸도 안 좋다고 하면서요. 엄청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오빠는 그래 자기야, 잠깐 회사 생활은 일상에서 멀리하고 엄마 도와드리면서 틈틈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 내가 응원할게, 자기의 앞날을.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착한 우리 오빠. 그렇게 올케는 엄마에게 일을 배우고 엄마는 올케를 믿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올케 언니는 일을 곧잘 했어요. 전 내가 엄마 가게 좀 많이 도왔어서 그래도 짬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공장 납품 정보 정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 일인데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라고 하니 올케는 제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몇 년간 공장 쪽에서 회계 정리하고 납품하는 거랑 식품회사 컨택하는 일을 했거든요. 이런 건 저에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든든했어요. 이런 사람이 저희 가족이라는 게요.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만두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올케는 엄마에게 어머님 그래도 쉬시죠. 새벽에 나오셔서 자정이 다 될 때 집에 가시면 또 힘들어져요. 몸 아파서 또 쓰러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에이구, 내가 그거를 잘 알면서도 정말로 쉽지가 않네. 나도 일해온 습관이 있으니 집에서 쉬려고 해도 몸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쉽지가 않아. 오히려 일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하네. 평생 일하면서 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하며 출근을 했죠. 그래도 엄마가 일을 시작해도 도와주는 올케가 있으니까 제가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임용 준비하면서 바늘구멍 같은 곳에 지속해서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예민해지는 것도 있었고 더군다나 제 자신이 막 싫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떨어지니까 마음이 엄청 힘들었죠. 오랜만에 엄마 만두가게에 가서 만두도 먹고 힐링하려고 했죠. 저는 엄마 만두가게에 가기 전에 공장 들러서 사람들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오백을 사들고 공장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었던 것인지 몇 명 없더라고요. 뭐지 싶었습니다. 그때 창고가 하나 보였어요. 순간 저는 생각이 났죠. 저번에 창고 왔을 때 양배추 정리하다가 나 걷어두고 갔는데 여기에 아직도 있으려나? 하고요. 그런데 창고 문이 쇠사슬로 감겨 있더라고요. 속으로 원래 여기
쇠사슬로 안 감겨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게 누가 쇠사슬을 감싼 거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한 저는 감긴 쇠사슬을 줄줄줄 풀었습니다. 끼익 문을 여니까, 아니, 그 창고 옆에 작은 간이 소파에 엄마가 있었어요. 자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저는, 엄마, 아니 여기서 왜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하니 엄마는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딸, 여긴 어쩐 일이야? 아니 잠깐 며느리가 쉬라고 해서 여기 작은 소파 놔준다고 하길래 여기서 눈 붙이고 있었다가 중간에 깨서 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잠갔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데 깜빡 깊게 잠이 들어버렸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 조심해.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창고인데 완전 잠들면 큰일 나지. 내 외투. 여기 소파 뒤에 있네. 엄마, 나 잠깐 가게 놀러왔어. 엄마 보고 싶기도 하고 만두도 먹고 싶어서. 라고 하면서 엄마 팔짱을 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이 쎄했어요. 엄마가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밖에서 쇠사슬로 문을 칭칭 감싼 건데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면서요.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또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집에 계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도 결심했죠. 내가 교사가 되고 싶긴 하지만 지금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가게 상황을 올케한테만 맡기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아빠가 항상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의 목소리는 엄마를 돕는 거야. 그게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 임용을 보는 것을 잠깐 쉰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엄마의 가게를 도우러 갔어요. 그때 올케는 작은 지점에 잠깐 가 있었고 저는 경기도 지점에서 올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가게를 들러서 직원들 음료를 사드리고 가게 상황을 물어보았지요. 요즘 가게 운영은 어때요? 손님들 많아요? 공장은요? 엄마가 안 계셔서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네요. 엄마가 엄청 걱정 많이 해요. 올케가 잘하곤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라고 하니 직원들 모두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어머님 며느리이신 그 윤서님이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에게도 싹싹하고 성격은 또 어찌나 야무진지 진짜 철저하고 손님들 항의하는 것도 잘 대처하고 최고입니다. 완벽해요. 뭐 나무랄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제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게 티가 안 날 정도로 덕분에 가게가 무척이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렇게 음료를 다 마시고 이제 저는 가게 카운터 쪽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 상가에서 이북만두 간판만 걸고 일할 때부터 도와주신 이모님이 갑자기 제 옷을 딱 잡더라고요. 응? 이모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하니 이모님이 원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말고 가게 끝나고나 원정이 편할 때 아무래도 꼭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고요. 알겠어요. 심각한 일은 아니죠? 이모님 퇴근하시는 길에 요 앞에 있는 상록 카페에서 음료 한 잔 마시죠. 라고 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째깍째깍 유독 느리게 가는 시간이 지나고 약속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저와 이모님은 가게를 걸어 나와 근처에 있는 그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밀크티를 시킨 이모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그 밀크티를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정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얼굴에 먹칠하는 일인 거는 알지만 그래도 사장님이 내게 베푼 것도 있고 정도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라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잔뜩 긴장이 된 저는 아니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뭔 일인데 이러세요? 라고 하니 이모님이 갑자기 올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새롭게 들어온 그 며느리 윤선 씨가 사장님 공장 가게에서 납품되는 재료들 빼돌려서 다른 가게에 재판매하고 그 돈 꿀꺽하는 거 알고 있어? 올케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증거 있어요? 라고 하자 그 이모님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진에는 회계장부 2장이 있었어요. 한 장은 고치기 전 원본 회계장부, 한 장은 올케가 고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문 수량을 축소하고 들어간 비용을 분산하는 조작한 회계장부였죠. 저는 이게 뭐예요? 총 9억이라는 돈이 빠져있는데. 그래, 윤선 씨가 가게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어. 경기도 지점이랑 서울 지점에서 이렇게 큰 돈을 빼돌리는 건 티가 많이 나니까 공장 쪽에서 상주하면서 재료들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만두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자기 개인 통장에 넣고 회사 회계장부에는 거래 내역을 지워버리는 형식으로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니, 이모님은 그럼 이 모든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손을 떨며 말을 하니 이모님이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는 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서 그래서 안 말한 거였어. 사실 나도 이런 적이 초반엔 있었거든. 처음엔 경기도 지점에서 마감할 때 카운터에서 5만원씩 빼서 내가 가지거나 손님한텐 현금 받고 포스기에 안 찍는 형태로 100만원 정도 쏠쏠하게 돈을 가져갔거든. 그리고 공장에서 나도 니올케가 한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려고 하다가 도저히 회계장부를 꼼꼼하게 조작할 힘이 없기도 하고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너무 크게 한탕하는 것 같아서 포기했거든. 내가 해봤으니까 딱 눈에 보이더라고. 윤선 씨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게. 나머지 직원들이야 잘 모르니 윤선 씨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다들 윤선 씨 칭찬하는데 나는 아니야. 자기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힘겹게 나 잘릴 거 각오하고 말해. 라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엄마가 쇠사슬로 감긴 문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온몸에 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저는 이모님에게 이모님이 돈 빼돌린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양심을 지키려고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이모님 고맙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모님이 저에게 말해줬다는 사실 자체는 무조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라고 한 뒤 저는 바로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공장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공장 CCTV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습니다. 엄마 핸드폰에 CCTV 영상이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핸드폰이나 기계를 잘 다룰 줄 모르니 CCTV 확인은 아예 안 하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올케는 이를 악용한 거죠. 저는 엄마가 창고에서 잠든 그날에 해당하는 공장 CCTV를 몽땅 봤습니다. 그런데 와,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엄마가 오기 전에 올케가 창고 안에서 소파를 낑낑거리면서 가져다 놓고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를 데리고 오더니 손짓으로 여기서 주무시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주스를 건네준 올케는 창고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30분 뒤 다시 창고로 왔습니다. 한 손에는 철 쇠사슬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문 밖을 꽁꽁 묶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올케는 수면제 같은 주스를 엄마에게 줘서 잠들게 하고 잠든 엄마의 창고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쇠사슬로 그 문을 막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하나 봤더니
회계장부 조작을 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자기 차에 나르는 일을 한 겁니다. 원래 엄마가 아파서 집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짱이니까 눈치 보지 않고 그런 행세를 뻔뻔하게 했는데, 와, 엄마가 가게에 돌아오니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엄마를 가둔 채 자기 작업을 한 거였죠. 그 모든 영상을 확인한 저는, 와, 능구렁이는 주변 사람들이 능구렁이인지 절대로 모른다던데 정말 소름이 끼친다. 그렇게 성격 좋아 보이고 소탈한 올케가 뒤에서 이런 짓을 저지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 오빠한테 빨리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오늘 우리 꼭 만나야 해. 내가 오빠한테 할 말이 있거든? 대신 올케한테 나 만난다고 말하지 말고 몰래 나와. 그리고 오빠 마음 단단하게 강하게 먹어. 알겠지? 아니 원정, 너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말하는 거야? 일단 알겠어 라고 한 뒤 저는 10시가 넘은 저녁에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에게 제가 이모님에게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CCTV에 찍힌 올케의 횡령 장면, 진짜 회계장부와 조작된 회계장부 사이의 공백 비용이 9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오빠는 손을 덜덜 떨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어서, 와이프가 미쳤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이프가 돈맛을 한 거야. 6개월 뒤에는 자기가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끔찍한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니 너무 싫고, 안 돌아가자니 돈이 없고 하니 나 몰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지. 와, 미치겠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 알겠어. 신뢰가 무너지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지. 정말 큰 충격이네. 원정이, 너 이거 알아보느라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오빠한테 이모님이랑 이야기한 후에 바로 말하지 라고 하면서 되려 저를 달래주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역시 오빠였습니다. 오빠는 저와 엄마 그리고 올케를 한자리에 모아뒀어요. 당신 우리한테 속인 거 없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누구를 속여 갑자기. 왜 이렇게 무겁게 분위기를 잡아? 당신 가게에서 4개월 23일 일하는 동안 총 9억 8천만 2,320원 훔쳤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랑 동생은 알았거든, 당신 행동. 어디까지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뻔뻔하게 내게 눈 하나 안 깜빡이고 거짓말하네? 라고 하니 올케는 당황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 돈 없어. 진짜 돈 없어서 맨날 회사 때려치고 싶어 하는데 못 때려친 거 알잖아. 근데 뭔 내가 횡령을 해, 그 큰 돈을. 그래, 당신이 말했네. 회사 때려치고 싶은데 돈 없어서 횡령했잖아. 안 그래? 하면서 오빠는 올케에게 회계장부 사진과 엄마를 감금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올케는 하면서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 그게 진짜니? 말을 해봐라. 아니, 나는 정말로 몰랐는데. 아이고, 세상에 뭔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오빠는 올케에게, 내가 법적으로 가려고 이미 변호사까지 다 알아봤거든? 당신 실형 사는 건 물론이고 민사까지 소송 걸릴 수 있어. 나 당신이랑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할게. 대신 횡령한 돈 한 푼도 남김없이 9억 8천만 2,320원 돈 이미 썼으면 빚을 내서라도 당장 내놔. 그리고 회사는 당신이 나가. 내가 나갈 순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혼은 따로 할 필요 없고, 내 집에서
당신 몸이랑 짐 다 빼. 라고 한 거죠. 올케는 펑펑 울면서 당신, 내가 진짜 잘못했어. 순간 미쳤나봐. 거짓말 친 것도 다 미안해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주라. 하면서 빌더라고요. 하지만 냉철한 오빠는 안 돼. 나도 오랜 시간 생각하고 이렇게 결론 낸 거야. 한 번 신뢰 무너지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게 사람관계인 거야. 자꾸 매달리면 법으로 해결할게. 라고 하니 오빠가 한 번 마음 돌아서면 뒤도 안 본다는 것을 아는 올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서 횡령한 돈을 9억 원 가량 입금했고, 치 부리느라 사라진 나머지 돈은 퇴사를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10원 한 장 남겨두지 않고 바로 갚았네요. 그렇게 오빠는 올케를 저희 집안에서 쫓아냈고, 엄마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놀란 마음을 겨우 달랬네요. 그렇게 이모님 덕분에 구멍 뚫린 항아리가 될 뻔한 만두가게를 올케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저, 지금은 엄마를 돕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만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네요. 비록 돌아가신 아빠가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꿈과 이상을 쫓으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꿈이긴 하지만 가족의 건강, 엄마의 행복을 지키는 게 더 큰 마음이 말하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적하게 타협하면서 가족을 지키는 방법으로 삶을 사는 걸로 저는 선택을 했네요. 참 쓰고 나니 씁쓸하지만 가장 가까우면서도 무서운 게 가족이라는데, 저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절절하게 알 것 같습니다.